사회조사 방법 제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수와 척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서 그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일정한 형태로 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응답지를 만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응답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요걸 이제 지수와 척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념의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을 고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해 하는지, 외로워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이제 고독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나로 물어봐도 되지만, 만약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용어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곳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차원에 맞게 무력감, 고립감, 무의미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조작적 정의가 끝나면 관찰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질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지를 이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문항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와 척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여기 이제 13개 문항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본인이 한번 직접 응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13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3개라고 하는 문항인데, 자, 다 하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울증을 진단하는 실제 그 진단표예요. 이 진단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13개의 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에서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으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측정을 하는 방식인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와 관련된 13가지의 증상을 각각을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5문제 문항 이상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면 우울증 경향이 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문항을 만들 때 뭐 대체적으로는 추상적인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소득을 알고 싶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자, 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 추상성을 낮춰서 구체화시켜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이 지수와 척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와 척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척도는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복수의 설문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 요거를 여러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서 설문 문항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지수와 척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열 수준의 측정 도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수와 척도는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수는 이제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5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표인데 이건 뭐냐면 지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이 된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 지표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지수가 된다. 그럼 아까 이제 우울증 진단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지수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합쳐서 우울증 지수 이렇게 되는 거고 13개의 각각의 문항은 어떻게 되죠? 그 13개 하나하나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3개의 지표가 모여서 하나의 지수를 이루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이 지표가 3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0개일 수도 있고 즉 이 지수의 성격에 따라서 자, 어떤 거를 측정하느냐 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추상성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지표의 숫자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표로 구성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척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문항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문항 자체를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일반적으로 보가더스 척도, 거트만 척도, 서스턴 척도, 어휘 분별 척도 이렇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수 형태가 있고 보가더스 척도, 거트만 척도, 서스턴 척도, 어휘 분별 척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수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지표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표를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요. 어떤 거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걸 가리키는 걸 모아서 우리가 인덱스, 지표를 모아서 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자, 그럼 지표는 뭐냐? 변수의 특성을 표시하는 측정 도구고 우리가 그냥 단일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는 뭐냐? 여러 지표들로 구성된 포괄적 측정 도구고 복수의 문항, 복수의 지표로 구성이 됐는데 이 지수라고 하는 게 갖는 측정 도구로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가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 이 동일한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울증을 측정을 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지수는 13개의 지표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의 지표는 물어보는 게 다 다른 거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1점씩이다. 예면 1점, 아니면 0점. 그래서 5개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가야 된다.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난다. 자, 그럼 뭐죠? 5개의 응답을 예라고 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지표는 전부 다 똑같은 1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지수와 척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가 동일한 비중, 동일한 점수값을 갖는 거에 비해서 척도는 이 문항에 응답하는 응답 자체가 상이한 점수값을 갖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지표 인디케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이 지표값은 전부 다 하나하나가 동일한 점수값을 갖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심을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자, 이 신앙심 잘못 썼네요. 지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신앙심이라고 하는 지수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신앙심에 대한 지표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나는 기도를 한다. 나는 일요 예배에 참여한다. 나는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 나는 매주 헌금을 낸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신앙심이라는 지수라고 하는 걸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4개를 구성을 한 거고 각각에 대해서 0 가히 또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체크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점이라고 하면 자, 모두 4개를 다 한 경우에는 4점이 되는 거고 나는 기도를 하고 일요 예배에만 참석을 하면 2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점수를 우리가 똑같은 각각에 대해서 1점씩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심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의 계산은 여기 이제 제대로 돼 있네요. 지표가 아니고 지수입니다. 신앙심은 지수고 요 각각은 우리가 지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4개 다 응답하면 4점이다. 4점이 제일 높은 점수가 되는 거죠. 빵점, 0점은 제일 낮은 점수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표와 지수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대학생들의 정보 생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는 당신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매우 많이 이용한다. 뭐 조금 이용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걸 지표와 지수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정도를 지수로 설정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지표를 자, 1.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낸다. 2.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3. 스마트폰으로 SNS를 한다. 4. 스마트폰으로 웹 검색을 한다. 5.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본다. 6.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 이런 식으로 각각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도록 한 다음에 20개면 20점 만점, 10개면 10점 만점 이렇게 하면 그 점수를 더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스마트폰 이용하는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설문지도 이거를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지수에 대한 거였고, 자, 또 예인데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듣는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2005년도 기준 연도를 하나를 잡습니다. 자, 200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면 2005년도를 100으로 잡고 이 2005년도보다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는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0.2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05년도를 100으로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약 20% 정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물가가 20%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각의 지표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자, 신라면, 짜장면, 버스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쭉 구성을 한 다음에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46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다 살펴보고 2005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해서 이걸 총합을 더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조사 관련해서는 지표 지수가 가장 간단한 형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구성 품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예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복 지수 나오는데 이것도 자, 뭐에서의 행복 지수인데 이게 지수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라고 하는 거는 자, 지표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행복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죠?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를 하고 그거를 더해서 총점을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4개국 조사 대상 34개국 중에서 4.2점으로 밑에서 세 번째네요.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값이고 행복지수의 만점은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OECD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거는 자, 교육과 관련된 지표, 정치 참여와 관련된 지표, 환경,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모아서 행복지수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라고 나와 있죠. 1인당 방수, 생활을 하는데
방을 혼자 쓰느냐, 둘이 쓰느냐, 뭐 혼자서 두 개를 쓰느냐, 세 개를 쓰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복 지수를 OECD에서 측정을 할 때 영역으로 이렇게 교육 영역 했는데 전체가 몇 개죠? 지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9개의 지표를 가지고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지표와 지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척도인데, 척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개념의 변수 특성을 서열 수준 이상 또는 정도의 크기로 측정하는 측정 도구이고, 자, 이거의 특징은 지수하고 다르게 복수의 문항인데, 이거는 지수하고 똑같죠. 지수도 복수의 지표로 구성이 되니까. 그런데 척도의 특징은 상이한 비중이다. 점수값이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13개의 지표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이 지표라는 말이 들어가면 13개의 문항, 13개의 지표는 각각이 다 똑같은 1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척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13개의 문항이 어떤 거는 3점, 어떤 건 2점, 어떤 건 5점 이렇게 각각 다른 점수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수값이 달라지는 것.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지 않고 척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척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심을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우리가 지수 4개의 문항 지표에 대해서 똑같은 점수를 주면 4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지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신앙심을 척도로 구성하게 되면 1번 문항은 1점, 2번 문항은 2점, 3번 문항은 3점, 4번 문항은 4점 이렇게 점수를 다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막 4점 점수를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자, 4번이 헌금이었죠. 1번이 예배를 본다였나요? 뭐 기도를 한다였나요? 자, 기도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돈을 내는 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정도가 여기 있는 점수는 제가 예시로 그냥 든 겁니다. 1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중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그 높은 비중을 고려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4점을 주는 겁니다. 자,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수는 지표가 똑같은 동일한 각각의 문항에 동일한 점수값으로 되어 있는데 척도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물어보는 하나의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한 여러 개의 문항이 다른 점수값, 중요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른 점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척도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기도, 일요 예배, 교회 활동 참여, 헌금 이러면 자, 이거를 지수 지표로 구성을 했을 때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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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헌금이 똑같은 1점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표가 아니라 지수가 아니라 척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1번은 가장 낮은 활동, 2번은 일요일 날 집 밖을 벗어나서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2점. 교회에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성가대도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3점, 돈까지 내면 4점. 이렇게 해서 총점이 1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한 사람보다는 4번 하나만 체크한 사람이 훨씬 더 신앙심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척도를 구성하는데 상이한 비중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척도의 종류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 그 리커트 척도, 보가더스, 거트만, 서스톤, 의미분별 척도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종합평정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정식 이름이 이제 우리가 지표로 지수를 구성하면 Summated Rating Index 이게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하나하나의 지표에 1점 똑같은 점수를 줘서 Summated Rat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합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놨어요.
이걸 그냥 풀어서 하면 총화라고 하는 거는 더했다, 합산했다. 평정은 각각의 개별 지표값을 평평하게, 평등하게 동일한 점수를, 그래서 합산을 하는데 각각의 지표값에 동일한 점수를 주어서 합산한 지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총합평정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수,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이거 써준 이유는 뭐냐면 척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 지표값을 동일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개별 지표 간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개별 지표 간의 강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 총합평정 지수를 쓰지 않고 척도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척도는 아까 얘기했죠. 신앙심은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헌금을 내는 사람이 강도 차이가 존재하니까 그걸 점수로 반영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척도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총합평정 지수, 이건 뭐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기로 할게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요거 이제 아까 그 우울증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정보 이용해서는 5가지로 물어보고 각각에서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 제일 높은 건 5점, 빵점은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수의 활용이고, 자, 척도로 넘어가면 이 총합평정 지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똑같은 응답값이 전부 다 동일한 점수를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요거를 개별 지표에 대한 응답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서열화해서 지표에 대한 점수값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총합평정 지수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거고, 자, 서열화해서 상대적 크기를 측정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서열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그 응답을 서열이 있는 순서, 위계를 구성을 해서 응답값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본 지진 성금 모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서열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찬성, 조금 찬성, 그저 그렇다,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리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척도입니다. 지수를 수정해서, 야, 그러면 응답할 때 지표에 대해서 서열을 정해놓고, 서열을 정하는 건 쉬우니까 서열을 정해놓고 그 서열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가 점수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커트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요렇게 5개의 서열을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중간 값을 넣고 앞에는 매우 조금, 뒤에도 조금 매우,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그 척도를 구성하는 것. 자, 그럼 매우 찬성을 우리가 1번이라고 했는데, 이 매우 찬성하고 매우 반대하고는 5점 차이, 5점을 기준으로 하면, 자, 요거와 요거는 5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저 그렇다와 매우 반대는 2점 차이가 나는 거고, 매우 찬성과 그저 그렇다도 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5점을 만점으로 해서 5, 4, 3, 2, 1 이렇게 점수를 배분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5점 상대적인 크기를 서열화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리커트 척도라고 하고, 이 리커트 척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5가지의 서열을 제시했기 때문에 5점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 내지는 5점 척도 또는 리커트의 5점 척도,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거는 서열화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5점으로만 하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7점 척도를 만든 겁니다. 7점 척도라고 하는 거는 매우 찬성에서 매우 반대를 7개, 중간값은 마찬가지로 넣고 이 앞에 2개를 4개로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를 더 세분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11점 척도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홀수로 되는 7점 척도, 9점 척도, 11점 척도. 이거는 뭐냐면 중간값을 무조건 주고 중간 앞에와 중간 뒤에를 더 세분화시킨 것. 리커트 척도를 수정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분화시킨 척도를 쓰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 그저 그렇다 응답하기 귀찮으면 무조건 다 그저 그렇다에다가 응답을 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이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보통이다라고 하는 값, 중간 기준값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에서 그저 그렇다를 빼면 어떻게 되죠? 매우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어느 쪽으로든 본인이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못하고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방식으로 응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4점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 4점 척도의 정도를 넓혀 놓으면 짝수 척도, 10점 척도, 6점 척도, 8점 척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기본적으로 개별 지표에 대한 응답을 서열화하고 그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리커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시할 때는 5점으로 척도를 제시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면서 무언가 부족한 게 있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4점 척도, 7점 척도 이런 식의 다른 수정된 리커트 척도가 등장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리커트 척도는 서열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씁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지지하십니까? 즉, 의식을 측정할 때 이 리커트 척도를 굉장히 많이 쓴다. 자, 왜 그러죠?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서열화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찬성, 조금 찬성. 그런데 매우 찬성과 조금 찬성은 정확하게 등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주관적으로 어떤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는지만을 알 수밖에 없고, 그거를 측정하는데 최적화된 척도가 리커트 척도다. 그래서 이 리커트 척도를 사회조사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거에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리커트 척도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도죠. 만족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족도는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냐 안 하냐? 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게 다 리커트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만족도라고 하는 거를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다른 점수를 배분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이 예에서는 매우 찬성에 1번을 부여를 했는데,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지니까 낮은 점수와 부정적인 이 서열 정도를 일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자, 매우 그렇다는 그냥 그대로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4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자,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나중에 편하겠죠. 자, 그러면 만족도에 대해서 5문항을 물어보고, 자, 이 5문항은 사실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5개로 조작적 정의를 해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1번 문항은 직무 만족도, 2번은 직무 자긍심, 3번은 직무 몰입도, 4번은 직무 애착심, 5번은 이직 의도. 자, 그러면 이 5개를 합쳐서 만족도라고 하는 거, 일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매우 그렇다 해서 5개를 다 친 사람은 25점 만점이 되는 거고, 자, 어떤 사람이 4, 3, 4, 4, 3, 4, 4,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4, 4, 16에다가 19점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바로 계산해서 우리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아까는 이 서열화된 방식으로 무언가 그 상대적인 비중을 구분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 강도의 차이를 사회적인 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5개의 하위 문항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까는 자,
외국인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항을 여러 개나 나눈 거는 똑같은 건데, 아까 리커트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서 개별 값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5개의 문항을 쭉 주고 하나만 응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응답을 하면 그 응답의 값이 다른 값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설명을 드리면 강도의 차이를 사회적인 거리 개념인데 개별 지표를 논리적인 위계 구조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각각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쭉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외국인이 당신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당신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 이웃에 거주하는 것을, 옆집에 거주하는 것을,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거리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뭐냐면 허용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여긴 낮은 거죠. 우리나라에 산다 그러면 나는 서울에 사는데 외국인은 제주도에 살아도 돼. 왜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자, 같은 도시에 있으면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라보다는 좁은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도시인데 같은 동네, 바로 옆집, 그 다음에는 집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녀와 결혼하는 거니까. 자, 이게 뭐냐면 강도의 차이를 거리 개념으로, 여기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가 멀고 여기는 가깝다. 그러면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나는 외국인이 내 이웃에 사는 것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3번. 그러면 3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뭐 내 외국인이 내 아들이나 딸하고 결혼하는 것도 상관없다. 그러면 5점.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만 하는 거죠. 리커트 척도였으면 뭐였죠?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각각을 응답하고 이거를 전체를 총점을 내는 방식인데,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5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그 하나의 문항에 그 설정되어 있는 응답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5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내는 거를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 척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보가더스예요. 이게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보가더스라는 사람 학자가 이런 사회적 거리 척도를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일정한 위계 구조를 갖는 거를 개별 값을 제시할 필요 없이 묶어가지고 하나만 선택해서 충분히 일정한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싶을 때는 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척도고, 서스톤 척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척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 학술 연구에서 주로 쓰는 척도입니다. 이 서스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연구실에서 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갑자기 와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전화 받고 나니까 까먹었는데, 이 서스톤 척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서스톤 척도는 개별 지표 사이의 논리적 위계 구조를 인위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성한 척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렵죠, 이야기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울증 지수 그 열쇠 문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서스톤 척도는 이 13개의 문항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항을 만들었는데, 그 문항을 만드는 거를 그냥 연구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 척도의 문항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항에 대해서 이 척도는 상이한 점수값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상이한 점수값을 각각의 문항에 몇
점을 줘야 될지를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척도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 척도, 우울증을 아까처럼 지수라는 형태가 아니라 척도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서스톤 척도를 통해서 그 우울증을 구성한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증과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무엇가 있을까를 연구자가 이 조사하는 사람이 전부 다 수집을 해요. 자, 그러면 한 100개 정도를 우리가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이제 편하게 이해합시다. 우울증의 증상,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00개 정도의 증상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100개를 가지고 바로 척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뭐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자, 우리는 편의상 전문가를 5명 정도, 우울증 전문 의사들을 5명 정도 이제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100개의 모은 개별 지표 문항을 주고 이 중에서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문항들이 뭔지를 선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5명이 각각 전부 다 이 100개 중에서 어떤 사람은 90개를 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만 중요하다고 고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30개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전문가 각각이 이거는 개별 지표로서, 개별 문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한 그걸 개별적으로 선별을 하고 본인이 선별한 개별 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별도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1번 문항에 대해서는 3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1번 문항에 대해서 10점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점수를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5명이 100개의 문항에 대해서 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한 거를 조사자가 모으는 겁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1번부터 100개의 문항 중에서 자, 5명이 1번 문항은 전부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지표에서 그 개별 문항의 측정 문항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 5명의 전문가가 이거는 측정 문항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일치를 전부 다 한 거가 예를 들어서 5명이 다 동의한 게 20개, 4명이 동의한 게 30개, 3명이 동의한 게 20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이 조사자가 기준값을 정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는 5명이니까 3명 이상이 우울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를 척도로 선별을 조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100개 중에서 3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70개는 버리고 30개만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문항으로 30개의 문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30개 문항에 대해서 5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문항에 부여한 점수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 30개 중에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5명이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5점, 3점, 4점, 2점, 7점 이렇게 줬다. 자, 그러면 그 점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자가 부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가장 편한 방법은 뭘까요? 5명이 부여한 개별 점수값의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수가 나오겠죠? 평균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반올림을 하든지 반내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1번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일치되는 정도가 높은 10점을 두 사람이 줬다. 그러면 그건 10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개별 문항에 점수를 부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30개의 문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주고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했을 경우에 그 응답 한 각각의 문항에 부여된 점수값을 합산하면
우울적을 측정하는 서스톤 척도의 측정값이 만들어진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밀한 학술적 연구에서만 이 서스톤 척도가 쓰이고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예인데 TV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다음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표시해라. 요거에 대한 TV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척도 4개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를 미디어 전문가 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관련된 척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20개의 척도에 대해서 각각이 TV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선별된 4개의 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값을 또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5명이 각각 부여한 점수값을 토대로 해서 뭐 평균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평균점을 했을 때 TV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영양점수 3점, TV를 사용하는 데는 장단점이 있다. 영양점수 1점. 인간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는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마이너스 1점. 인간을 종속시킨다. 부정적인 거니까 마이너스 4점. 이렇게 점수를 해서 자, 요거 각각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문항이 어떤 건지를 한 다음에 전체 점수를 합산을 하면 그 조사 대상이 생각하는 TV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수값이 나오는 거죠. 자, 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서스톤 척도하고 리커트 척도를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표의 단일 차원성이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를 사용하지 않고 문항 자체에서 조사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는 거는 전문가가 하지 않고 질문으로 던져놓고 질문을 분석하면 이 서스톤 효과와 서스톤 척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리커트 척도는 상대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일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좋은 일자리와 평범한 일자리로 정도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직 제의가 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평범한 일자리에 취직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질문 1과 2가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을 때 취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평범한 일자리,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직 제의가 들어왔을 때 취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니까 급하다라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도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 놓고 응답에서도 정도의 차이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응답은 어떻게 돼 있죠? 취직 제의가 들어오면 바로 취직하겠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학업 지속은 취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간은 어떻게 돼 있죠? 장학금을 받으면 학업을 하고 장학금을 못 받으면 취직한다는 얘기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굳이 취직하지 않을래. 이것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항과 응답 양자 모두 정도의 차이를 구성을 다르게 해놓은 거를 우리가 거트만 척도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분별 척도, 이러고 이제 시멘틱 디퍼런셜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어떤 분들은 어휘 변별 척도 이렇게 또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쓰세요. 자, 그래서 의미 분별 척도나 어휘 변별 척도가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 상품이나 뭐 제품 주로 이제 이미지 조사를 할 때 이 의미 분별 척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개념 측정에 용이한데 일반화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주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있죠, 중간에 측정 대상 개념의 의미상
양극단인 형용사를 배열후 해당 개념을 평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미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 한국과 관련된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응답 값이 특징이 좋다, 나쁘다,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평가 능동성 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긴 그냥 보통 번호가 들어갑니다. 1번 문항은, 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1, 좋다, 나쁘다, 2, 능동적, 수동적, 3, 강하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더하면, 이미지 점수가 더하면, 뭐 예를 들어서 15점, 24점, 6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어떤 형용사에 대해서 좋고 나쁜지를 따져보고, 그거를 통해서 제품을 개선하거나 상품의 판매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개발을 한다. 자, 그러면 시제품을 갖다 놓고 사람들을 한 20명쯤, 뭐 50명쯤, 100명쯤 모아놓고 각각에 대해서 전통적이다, 현대적이다, 세련됐다, 투박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주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다양한 측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응답을 하게 되면 제품의 특징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를 가지고 이미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어휘변별 척도를 쓰면 대구대학교의 이미지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형용사를 양극단,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를 배열을 하고 그 양극단에 대한 점수값을 리커트의 7점 척도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점수값을 주고 이거에 대한 점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척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요 실습인데, 실습은 지난번에 했던 거를 그대로 요 밑에 이제 요 뒤에 거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제 조사 항목이 있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거의 척도 유형까지도 구분을 했죠.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 이제 응답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문항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지를 고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척도를 활용하고 응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명목 척도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사 문항을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 문항과 이 응답문을 합치면 하나의 설문 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연령을 어떻게 물어볼 거냐? 연령은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몇 세, 비율 척도는 자, 아까 척도 이 지수와 척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열 척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도의 유형이 조사 항목 문항의 척도 유형이 비율일 경우에는 별도로 뭐 리커트 척도나 서스턴 척도나 뭐 보가다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문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게 비율 척도니까 몇 세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는 거죠. 20살, 22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서열 척도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응답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몇만 원 이렇게 쓰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사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응답문으로 물어볼지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대면 강의로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요걸 가지고 어떤 척도로 구성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제시한 거를 그대로 써도 좋은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형식의 척도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고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명목적도는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몇 학년, 무슨 학과, 그죠? 알바 여부, 이제 조사 주제에 대해서 알바 여부도 알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명목적도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바 수입은 앞에서 얘기한 거고 비율적도니까 10,000원 구간을 나눠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최저시급도 비율적도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문항 중에 서열적도로 구성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보통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평가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서열적도고, 자, 요거는 어떻게 구성을 했죠?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한다. 자, 어떻게 평가하냐? 좋게 평가한다, 나쁘게 평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런 경우에 척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리커트의 5점 척도. 근데 여러분들은 3번을 빼면 4점 척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정도. 현 정부를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서열 척도니까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 약간 지지, 매우 지지. 자, 근데 요거를 사회적인 거리 척도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서스턴 척도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현 정부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휘변별 척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척도라고 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소주제로 삶아서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응답문을 제시할지를 여기다가 쓰시는 게 이번 주의 실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